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전 방송에 따라 좀 다른데요. 새벽 방송이 있으면 뭐 6시 정도. 그럼 일어나시자마자 이제 어제 있었던 일하고 또 그 새벽에 사이에 일어난 일이 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가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미국 관련된 이슈는 우리랑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밤에 뭐 국회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부처 관련된 뉴스는 보통 이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는 보통 이제 8시 당일 아침 8시 자정 점심 때 뭐 그다음에 이길 6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좀 시간 여유가 조금 있고 네. 미국이나 미국. 이런 곳은 조금 새벽에 한밤중에. 걸 체크를 해야 네. 되는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정하는 이제 언론사들도 되게 많아졌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소식이 되게 빨라요, 되게.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에 계속 했던 얘기가 민주당은 부동산 너무 무능력하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할 거다. 계속 그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권한을 행사해서 부동산 대책을 조금 더 풀어주는 쪽이든 뭐가 됐든 간에 좀 잘해놓을 거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 본인들도 조금 헤매고 있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집 없는 분은 집을 언제쯤 내가 살 수 있나. 저 집값이 좀 안정이 돼서. 네. 또 집을 갖고 계신 분, 1주택자는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걸 옮겨가야 되는데 언제쯤 옮겨가야 되지? 지금 대출도 그렇고 집값 추세도 그렇고 불안하고요. 다주택자들은 규제. 야, 지금 뭐 양도세 최대 80%까지 떼갔는데 이걸 팔아 말어. 그러다 보니 이게 부동산 민심이 사실을 대통령 선거에 당락을 가를 정도로 네. 굉장히 첨예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지금 정부에서는 한 20여 차례 28번을 걸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집값은 좀 많이 뛰었고 가지신 분들도 세금 때문에 또 못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번 생에는 내가 주택 마련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윤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뭐냐? 일단은 그 민간 공급을 늘리고 각종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서울이고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서초 이른바 이제 이런 재건축이 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집값이 조금은 불안합니다. 한 4주 동안 오름세예요. 그동안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거래가 급감했거든요. 네네. 거래가 급감하면서 집값이 조금 안정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오히려 당선 이후에 집값이 좀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이거 안 되겠다. 시장에 혼선을 안 주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의견이 인수위 내에서 대두가 됐고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다만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 여기까지만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재산세 30% 정도로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조은희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서초구청장 시절에 서초구청에서만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서초구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 재산세 25% 감면해 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이겼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서울이나 이런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재산세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세금이 없으면은 그렇게 수많은 돈을 어떻게 뿌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그건 어디서 도대체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거여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도대체 이런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이분들이 내놓을 것인가 궁금해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라고 끝나버려서 좀 허무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인수위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새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새틀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긴 짧죠.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인수위 내에 보면 지금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가 먼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어떤 잘못된 중복된 메시지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약간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 위반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세제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제 국토부는 네, 직접적으로 네. 이제 부동산 문제를 관할하기 때문에 네. 두 부처 수장의 어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구체적인 그들이 그리고 있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집값은요, 한번 올려놓으면 그 집값 올려놓은 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자산이 다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떨어뜨리면은 그거 자체가 또 패닉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너무 올려놓게 되면 올리는 과정 중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세금 문제가 같이 항상 맞물려 있고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안 하고 싶어서 내지는 뭐 꼭 무능해서 그런 정책이 계속 실패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편 부분들만 가지고서 자꾸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 이건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서로 정권의 진영 논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너네가 잘못했다. 무조건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지금 큰 코 다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분이 내각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사실 제주도에서 시장할 때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이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다라고 지금 지명이 됐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하고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름을 떨치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그 좀 겹치는 이미지가 좀 없거든요. 네. 뭐 이제 제2 뭐 이 공항 건설이라든가 제주도의 이슈는 있지만 그건 이제 국지적인 문제이고 전국적인 이제 국토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장관 후보자로 맞느냐 이거는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네. 이제 걸러질 내용이고 어쨌든 보면 지금 인수위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언제 발표할 거냐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뭐 인사청문회 때 발표한 게 아니다. 네. 별도의 이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것일 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야 이러다 이제 정치인들이 입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6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걸 미룬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이제 민감한 게 부동산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선 집권 세력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정책 발표를 연기한 게 아니냐. 이 때문에 이제 인수위 대변인조차 나와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선거를 의식한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종합 대책에 관련해서 인수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엇박장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장도 사실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강남 사고가 좀 들썩이면 아예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대선 3월 이후에 강남 서초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 평균 집값이 한 4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선 이후 거래된 이 거래 건수는 굉장히 줄었지만 절반 정도가 신고가예요. 거래되자마자 한 개가 오르면 바로 그 다음에 신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 이후 서울 집값은 사실 강남과 서초, 용산, 뭐 이런 재건축이 밀집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청와대 이전이 예정돼 있는 이슈 핫한 곳에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너무 좀 안일한 게 좀 본 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할걸요? 진짜 저는 부동산 아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재초안 문제도 있고, 안전진단이 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이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기 환수는, 이게 아마 이제 뒤집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뒤집겠다 그래서 네. 지금 그거 기다려서 짱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맨날 싸워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임대차 3법까지도 거론을 네, 하고 뭐 있어서 하나가 안정된 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고 한번 건드리면 부작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장난치는 이 꾼들이 많이 껴들어와 있어요, 이 조합들에. 그래서 그게 더 문제야, 지금. 실수요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거는 비슷합니다. 아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재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등 서울 지역 집값은 사실 들썩들썩 많이 올라갈 예정이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자재값이 최소 30%, 뭐 많으면 50%까지 넘게 올라갔어요.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하고 처음에 시공사하고 계약하는 게 다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둔촌주공조합 지금 스톱됐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예상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란스럽다, 너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중심을 잡고 짚어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사실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뭔가 당근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조금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긴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란 어렵겠죠. 왜냐면 기존 정부를 막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도 걔네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걸 알아차리죠. 하지만 이제 와서 나 얘네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 미안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정부가. 지금 인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나 조삼모 자식의 정책을 좀 펼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뭐 이건 저 혼자만 생각이니까 뭐 제가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도 또 박사 수료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윤 당선인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250만 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250만 호 가운데 한 200만 호가 민간 공급이다. 근데 네. 민간 공급이라는 게 이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부지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적시 공급인데, 물론 뭐 취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250만 호의 그 규모를 보면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1기 신도시 일산, 그 다음에 분당, 평촌, 삼본, 여기 중동 지역이 합체 30만 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를 지금 38인 24, 8개 정도. 250만 원을 진다는 건 상상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지금 뭐 대선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하려는 그러겠죠. 그런 무리수를 좀 띨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특히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풀지 않고는 서울에 있는 주택난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강남 재건축의 랜드마크인 음마 아파트 가면 아직도 녹슨물이 나오고 거기는 진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 심각하거든요. 그래 주차난이 잘 해결이 안 돼요. 끔찍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정치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70년대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고 있는데 거긴 강남이라는 이유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네. 주는 시그널이 전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근데 이번 앞서서 이제 강동구 둔촌주공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여기가 12,000호가 넘는 단군 이래 엄청난데요. 단군 이래 최대 건축 사업이에요. 네. 근데 2023년 내년에 입주 예정이었거든요. 내년 서울에 입주되는 물량이 24,000호가 채 안 됩니다. 여기가 반을 싹 쓸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공사기간 9개월 정도 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으로 넘어갔어요, 완공. 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초기에 계약했던 금액에서 증액이 됐어요. 2조 6천억 원에서 한 6천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은 그동안 늘 문제를 제기해왔고, 근데 이제 시공사는 네 곳이에요. 대형 프로젝트 이제 합동을 하고 있는데,
네 곳이 전면 이제 중단으로 지금 열흘 넘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은 또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예요. 그렇죠. 조합 측은 새로 누군가를 시공사 선정하겠다. 이 공사율, 공정률 50% 넘어간 곳을 절대 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금으로는 여기 수지 타산이 맞질 않아요. 그 사이에 공사비, 인건비, 원자재비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조합 측이 손을 들었어요. 일단은 6천억 요구한 대로 주겠다. 대신에 몇 개 품목은 내재를 좀 고급화해달라. 마감재를. 이렇게 했더니 또 시공사 측은 무슨 얘기냐. 발주 마감재는 이미 지금 발주가 나간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취소를 하겠느냐. 그걸 또 맡아야 된다. 둔촌주공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업체 선정권을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재건축은 첫 삽 뛰기 시작하면 최소 10년이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지금 기다리는데 거기도 70 몇 년 된 아파트예요. 힘들어요. 자, 무주택자에게는 뭐 집값의 80%까지 또 1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을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집값 80%까지 대출해줘도 DSRA인가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게 안 맞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맞습니다. 이 소용도 없는 대출 뭐 무슨 해준다 그러면서 사람을 농락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에게 이제 생애 처음으로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건 맞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2주택자, 특히나 이제 이 1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집값의 네. 70%까지 대출해 준다. 이건 아니다. 이건 부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총부채 이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네.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이 공약상의 DSR 규제 완화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그러나 저소득 청년이 집값의 80% 대출받기 위해서는 DSR 규제가 없어야 돼요. DSR 규제가 있으면 집값의 80%가 그렇죠. 안 나옵니다.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DSR 규제까지 푸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창용 후보자는 반대예요. DSR 규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근간이 흔들려. 근간이 흔들릴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된다라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DSR하고 LTV를 다 풀지 않으면 실소유자들한테 타격이 가고 또 이걸 두 개 다 풀어보면 부동산 시장에 인플레가 너무너무 영향을 받고 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야, 금융지주 이자 장사로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다 이건데요. 지난해 은행권들 46조 원의 이자 이익을 챙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뭐 가계대출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이자들은 잘 갚아요. 하긴 은행들이 너무 괴롭히지. 서민들만 이자 폭탄 아닙니까? 그 이자 가운데 한 70%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10억 빌려주면 거기다가 12, 3억 정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순위 아니면은 안 빌려줘요, 은행권은. 그렇죠. 안 그러니까 빌려줘.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은행이 망할 이유는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앞서 이자는 잘 물어요.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무 힘들게. 월급 타자마자 네. 걔는 제일 먼저 뺏어가요. 뺏어가니까. 제일 먼저 자동으로 이제 세금과 같이 뺏어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은행 지분만큼은 은행 몫이에요, 집이.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지난해만 46조 원 챙겼는데 올해 1분기에만 이자이익이 4조 6천억 원인데요. 전년 1년 전에 비해서 17%가 더 늘어난 겁니다. 와, 맞네요. 예. 지난해도 46조 이자이익 벌어가지고 성과급잔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만 기본금의 잘 먹고 300% 살아. 플러스 알파. 아니 못 사는 사람한테 좀 내주든지 대출금리를 좀 깎아주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근데 참. 문제는 뭐냐? 예대 마진차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2%대였는데 지금 3%대까지. 왜냐하면 차이가? 기준금리가 1.5%잖아요. 네. 신용대출금리가 4%,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은 6% 넘었거든요. 6%예요, 6%. 그러다 보니 3% 이상 예대 마진차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가산 이제 이 금리라고 해서 대외비라고 해서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나중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삼성전자 매도하고 은행주들을 싹 쓸어담고 있더라. 2조 원이나 가져갔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삼성전자 샀잖아요. 그래서 66,600원에 샀는데 임원들도 샀어요. 임원들이 샀다. 전 임원들이 샀다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임원들이 나보다 한 200원 비싸게 샀던데 기분 좋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른가 사람들이 야 은행주 사야 돼, 코인 해야 돼, 삼성전자 사야 돼, 몰라 헷갈려 죽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은행주들은 지금 주가 2자릿수 이상 올랐어요. 연초 대비.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앞으로 이자 금리 더 오르잖아요. 근데 은행주는 사도 뭐 지금이야 반짝 오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리,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오를 거예요. 그럼 내년까지 샀다가 팔면 그러니까 되네? 금리가 오르면 네. 이자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그걸 보고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은행 이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게 내년 봄? 내년까지도 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오르겠죠.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내년 말까지는 은행주를 취득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아니,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게 얘기는 아니에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은행주를 많이 매수하더라. 그래서 은행주는 내년 말까지는 성장할 것이다. 1,000원이라도 벌 수 있다. 은행주 사면. 그 얘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자릿수 넘게 떨어졌는데 네. 은행주들의 실적은 내년까지 밑바탕이 되니 미리 선 매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또 팔 또 수도 팔겠죠. 있습니다. 우리도 네. 같이 팔면 되지 뭐. 지금 김삭강님이 은행이 고리대금업하는 거죠. 임창호님 금융기관은 사회적 공기업이 돼야 되는데 너무합니다. 현조님 은행은 비 오는 날 우산 뺏어가고 햇볕 짱짱할 때 우산 꼭 쓰라고 강요하고 참 너무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주바라님 계속 시장이 불안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흐름을 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씩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돈 얘기를 이렇게 또 신나게. 남의 돈 얘기지만, 우리 돈 버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나중에 제가 하나 이거 제안인데요. 우리 소장님 오늘 이런 쪽에 밝으시니까 본인이 한번 투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한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걸 한번 강의를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역행하면 돼요. 개인들을 따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개인이 많이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들어가고요. 9시 뉴스에 뭐가 대문짝막이 나게 났다. 그건 반전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거를 한두 개만 내가 했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해가지고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저는 안전하게 가는 편이에요. 우리 전문가한테 배워봅시다. 안전한 게 어떤 건지도 들어보고. 오늘 아주 하나 건졌네. 네, 오늘 이인철 소장님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하나 건졌어요. 우리 이인철 소장님의 투자 노하우 알아내는 걸로. 어쨌든 오늘 방송 아니어도 여러분들한테 비판, 댓글, 응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고요. 자, 내일은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당 요즘 소식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정의당에 화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정의당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